평균 약 한 20%, 22%, 23%가 39 이하 세대예요. 그러니까 약 한 4천 명 정도가 매년 농사 짓겠다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그 귀농자들은 처음부터 농사 짓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해부터 농사를 져. 그런데 귀촌자는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 귀촌자들도 한 3년 지나니까 2, 3년 지나면 다 삽들고 뭐 호미 들고 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귀촌자들이 한 60% 이상이 농토를 구입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현재 농민 수가 그냥 전체 다 하면 한 약 220만, 200만에서 220만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매년 이 젊은 세대가 4천 명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 사람들만 하면 10년이면 4만 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만이. 게다가 이 귀촌자들까지 합치면 실제 이 귀농 귀촌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 인력 재편을 농림부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 고민하는 척 하다가 그만두더라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때 이미 이제 귀농 귀촌 현상이 50만 명 들어왔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흐름이었거든요.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1960년대 이후로 이농 현상,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간 것이 평균 50만 명이, 그게 한 20, 30년 지속됐어요. 제가 다 도시로 해서 달동네 만들어주고 다 그랬던 건데, 근데 이게 뭐 역전 현상은 아니면 새로운 흐름이 한 10여 년 전에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잘 정착하느냐 하면 또 다른 문제고. 이런 현상들, 그래서 실제 이들을 어떻게 다 지역에 정착시켜 줄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위 후계농이라고 하죠. 후계농들은 이제 다시 이제 아버지, 부모 세대가 다 농사 기반이 있어서 다시 저도 농사 짓겠다. 그들은 이 후계농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후계농들이 자금을 거의 따먹어. 근데 이 또 후계농들과 이 부모 세대들의 갈등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어른들은 우리를 도구로만 쓴다. 실제 우리들한테 뭘 주질 않는다. 다 돈 따먹는 건 어른들이 여전히 한다. 뭐 그런 갈등도 있지만 어쨌건. 그런데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맨 땅에 헤딩하는. 그들은 정말 뭐 쥐뿔 하나 가진 것 없이 그냥 이 뜻 하나로 내려오는데 그들을 잘 정착시켜 줄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첫째.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마을 만들기는 엄청 유행 아닙니까? 교회도 마을 목회. 뭐 오죽하면 교회도 그래. 마을 목회해야 된다. 뭐 그런 표현처럼. 뭐 이 마을 만들기는 실제 도시가 더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나?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지금 농민들은 어쩌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많잖아요. 제일 보편적인 기대가 뭘까요? 농민들이 거는 기대 뭐 바라는 거 별거 있겠습니까? 농사만 짓고도 그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라죠. 땅 걱정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야겠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 아닙니까?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민 계층은 더 심해요. 이 농 쪽은. 우리가 평균 격차, 이런 걸 보니까는 약 일반 가족농. 우리가 이게 대농은 약 만평, 3헥타르 이상을 가진 사람을 약간 대농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소농, 가족농은 약
3,000평이야. 3,000평에 지금 우리가 소농 그 직불금이 1,500평 이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약 한 8%에 불과해요. 대농, 기업농. 근데 모든 정책과 예산은 다 대농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중소가족농을 위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전체 농업소득으로 보면은 대농까지 포함해서 1년에 평균 농사만으로 버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1년에 살 수 있나? 못 사죠. 그러니까는 대개 농가소득, 농업소득에 농업의 소득까지 다 합치면 약 4,500만 원? 그 정도 돼요. 농가소득까지. 그러면 이 농민들은 농업으로 막 삽질하고 괭이질하고 호미질해서 버는 돈이 1,000만 원이면 나머지 3,000만 원, 한 3,500만 원은 어디 가서 벌어와야 돼? 노가다 뛰고 공장 나가야 되고 친지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건 농사지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만일에 대농을 빼면은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92%가 중소가족농이에요. 중소가족농을 농업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대농 빠지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700만 원. 중농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농이 빠진 이 소위 가족농, 소농들이 우리나라의 한 70%, 75% 돼요. 그게. 이들은 1년에 농사로 버는 농업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조금 더 써봐. 400 정도 됩니다. 1년에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아이고, 정말. 이게 우리 농민들의 이 현실입니다. 이 농업만으로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세계에는 크게 세 가지 기본 법칙,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다양성의 원칙이에요. 다양성. 이 지구만 보면 저 우주까지 보지 말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달라요. 사람도 다 달라. 여러분 쌍둥이가 똑같나요? 아니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모든 우리 인간을 제외한 자연남들은 다 다른 것들 사이에서 조화롭게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존하면서. 근데 인간만이 다른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최근에 누구랑 다퉈보신 분이 계세요? 싸우거나 갈등 가져본 분? 한번 최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부부 간에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술 먹다가도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가지고 싸울까? 뭐 가지고 갈등해요? 예? 돈.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인간이 제일 처음에 저지른 잘못 또는 그래서 이제 원죄가 만들어졌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뭐야? 그 열매를, 과실을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해서 악을 물리치고 선으로만 가득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그냥. 여러분,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먹어야지. 우리가 배운 이제까지 합리적인 사고, 이성위주의 이런 사고, 이 논리로는 그건 당연히 따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서는 뭐라냐?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는다. 막 그런 표현까지. 에? 왜 따먹지 말랬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따먹어야 돼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쫓아내고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지. 근데 왜 따먹지 말랬을까?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여기가 이제 기준이면은, 기준 이쪽은 선, 이쪽은 악. 여기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거기에 뭐 도시, 농촌, 남자, 여자, 뭐 이런 첫째, 꼴찌.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안해. 이제, 여기 이제 부모 자식 간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뭐냐면은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러면 낮은 부모의 기준이 많습니까? 지금 제대로 모든 것 새로운 문물을 익히는 그 자식 세대의 기준이 맞습니까? 기준이 다르잖아요. 누가 하나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준이 서로 간에 다르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내가 옳아, 너 틀렸습니다. 여러분, 갈등 갖고 싸우는 건 다 맞습니다. 너 틀렸어. 내가 옳아. 너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 틀렸어. 너 왜 그렇게 말해? 나처럼 말해. 너 왜 그처럼 행동해? 나처럼 행동해야지. 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 돈 아닙니다. 돈은 아주 또 작은 잔가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기준과 기준의 충돌이에요. 그러면 누구 기준이 맞습니까? 부모 세대의 기준 맞고 자식 세대. 그러면 선생과 제자는 선생의 기준이 맞을까? 제자의 기준이 맞을까? 선생은 무조건 자기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기준이 될 만한 게 없답니다. 왜? 기준은 이 역사적 시기마다 다 달라요. 세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이게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린 지금 이 가정으로 얘기하면 지금 일부 일처제 아닙니까? 근데 일부 일처제가 과연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여전히 어디야, 동남아시아 어디, 인도네시아가 어디는 여전히, 일부 다처제도 있고, 원래 더 고대에는 일모 다부제. 예. 그게 원래 초기 아닙니까? 예. 여성 한 명의 남자놈들이 몇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놈은 산에 보내고, 어느 놈은 들에 보내고 해서 다 걷어들으면 여성이 안에서 다 살림하는 겁니다. 예. 세상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다 자기가 기준이라 합니다. 다 내가 기준이야. 내 생각에 내가 하는 게. 그래서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놔야 돼. 내가 실제 이 인간관계나 다른 데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기준을 더 견고히 세우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기준만 내려놓으면은 부딪힐 이유가 거의 사라져요. 인생이 너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거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성의 사회라는 걸 존중해야 됩니다. 예.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야 돼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난 네 생각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아, 너 네 생각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 난 네 생각은 좀 달라. 나는 좀 이래. 우리가 표현부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뭐냐? 상호 의존, 상호 연결성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 어느 한 구석이 무너지면 서로 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저만한 이 그림, 큰 그림이 있어요. 이제 어느 화가가 전시회를 하는 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저 그림이 좋겠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쭉 와서 이제 구경을 하잖아요. 구경을 하면서 이제 화가 앞에 가서 물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나요? 화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시냐고. 또 한 바퀴 쭉 돌고 오다가 또 한 번 물어봐.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다고요? 화가는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제가 그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시냐고 그러더만, 또 빙 돌더만, 또 물어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 3-4번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누가 그렸다고요? 화가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이제 뭐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이 톤이 올라가면서, 왜 그러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화가가 그렸다. 화가가 그리긴 그렸는데 그걸 물어보는 것 같진 않고, 여러분, 화가가 저 그림을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배경? 예, 배경이 있어요. 자연적인 환경이. 그 자연적인 환경은 자기가 만들었나? 아니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경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캠퍼스. 그건 어디서 만들어? 그건 누군가가, 소위 노동자가 자연에 가서 재료를 채취해야 돼요. 원료를.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재료를 채취한 다음에 그걸 가공하는 기술자 있는 그 공장이나 어디를 가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노동자들이 또 기술자들이 숙련을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또 누군가가 또 화가 쪽에 유통을 시켜줘야 돼. 전달. 그래서 비로소 화가한테 그 캠퍼스 하나가 오는 겁니다. 화가가 한 일이 뭐야? 그럼 화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캠퍼스만 있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물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 그림에 그릴 때 필수적인 것들은 화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자연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노동하고 기타 등등 뭐 이래가지고 화가 손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대서 과정이 있는 게. 근데 그 과정이 하나가 삐끗해졌다? 화가는 내가 그걸 손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조차 없어. 그럼 다시 여러분, 저 그림은 누가 그렸죠? 저런 사람이 또 필요해. 화가가 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림 활용 청점했다. 마지막에 점 하나 찍는 거야. 그래서 빛이 나지. 예? 화가가 저건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 영화배우 황정민이라는 배우 정말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난 대단한 배우다. 그 사람이 무슨 대종상인가 청룡상인가 어디서 뭐 나무주연상인가 뭐 받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수상소감을 하냐면은 저는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이 영화가 제작하고 나오는 데까지. 이게 다 감독을 비롯한 모든 이 사람들의 노력 끝에 저는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화가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붓 하나 한번 점 찍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사고가 이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뜻으로 이게 되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상호 연결, 상호 의존. 이게 안 돼서 싸우고 그래. 지 혼자 먹겠다고. 같이 먹어야지 뭐든지. 이제 다음으로 얘기해 순환성. 이게 다 순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경우를 당해보셨어요? 기가 막힌 경우?
안 당해 보셨죠? 기가 막히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 길을 뚫어야죠. 풀어줘야 돼. 다시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게. 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도 혈액도 순환, 대동맥, 이게 다 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순환돼야 되고, 몸 전체도 순환되지만 우리 구석구석 우리 몸의 장기 하나하나 그 안에서 또 순환이 됩니다. 우리 가정도 순환이 되고, 우리가 사는 마을도 순환이 돼야 되고, 우리 나라도 순환이 되고, 전 세계도 순환이 돼야 되고, 순환이 가로막히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4대강을 옛날에 반대한 것도 4대강의 순환을 막는다 해서 반대한 거고, 세계의 유산이 고대 문명이 사라진 것도 다 그들이 순환을 막았기 때문에 고대 문명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뭐 지구 종말에 다 가까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등등 해가지고 저 인류세가 이제까지 이 지구별에서 한 종이 이렇게 전체를 지배한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인류라는 종이 이 지구 전체를 뭐 75%인가 80%를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순환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순환해야 된다라는 거. 순환성.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도 다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되는 세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전환의 시기 아닙니까? 더 크게 표현하면 문명의 대전환. 지금 다 문명 전환 모임 지금 여기저기서 있어요. 문명 전환을 걸고 막 준비했던 모임들이 이제 야 우리 같이 모여보자 해가지고 막 서로들 막 모이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농 쪽에서 다 농정 대전환을 얘기해요. 왜 농정 대전환을 얘기하냐? 지금의 농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의 농정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농민들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이 가정농, 소농들이 농사져서 버는 돈이 450만 원? 400만 원, 400, 그것뿐이 안 되는 현실이니까. 농사 외에 약 수많은 땀과 노력과 시간을 해야지만 간신히 한 집안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런 농정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정 대전환의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된다. 이거 그만두고 이제 일로 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전환이 뭘까? 저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한번. 저는 대농, 기업농 중심의 농정에서 중소가정농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돼야 된다. 기본적인 정책이. 우리나라의 8%에 불과한 대농, 그들 버리려는 게 아닐까. 8%에 불과한 이 대농, 기업농 위주의 농정에서 우리나라 농민의 92%에 해당하는 중소가정농 위주의 농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기 어민 어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어민 청년맹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들도 그들의 그러니까 대농을 뭐라 그래야 되나? 기업효. 주로 원양어선 큰 바다로 나가고 우리나라 예산의 대부분이 그들에게 가 있다. 90%막 95%가 간답니다. 이 연안어업인가라고 해야 되나? 그들에게 지금 그게 별로 없대요. 내가 보니까 농민들의 현실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제 어민 기본소득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대농, 기업농 중심의 농정에서 중소가정농 중심의 농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거기에 이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나라 농정은 가격 중심의 농정입니다. 가격 안정을 최고로 쳐요. 그런데 농민들과 정부의 가격 안정 보는 눈이 달라.
농민은 최소한 가격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할 때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는 거. 그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뭐냐? 가격이 폭락되는 게 해서 안 되는 거야. 가격이 뛸 때, 가격이 뛰면 재빨리 수입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하면 가격이 보장되면은 우리나라 총 그 대농까지 포함해서 농업 그 소득이 1,000만 원인데 가격이 보장되면 농업 소득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격이 보장되면 우리는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우린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오페라도 뭐 구경 가보고 뮤지컬도 가보고 뭐 그럴 수 있을까요? 가격이 보장되면은 우리 가정농 소농들이 1년에 농사에서 400만 원 버는데 가격 보장이 돼서 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주고 하면은 400만 원 버는 농업소득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돈 1,000만 원 갈 수 있나? 1,000만 가격 보장되면 400만 원 벌면 많이 올라가야 50만 원, 100만 원 소득 더 보장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보장된다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을까요? 난 이 가격 중심의 농경 이런 것들도 다 기업농 중심의 농경이에요. 왜? 그들이 이미 죄송하죠 농민의 다 농민단체들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를 잡고 있는 사람들 다 대농이에요. 왜? 정부가 이미 20, 30년 우리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도 대농화해야 된다고 다 지원해줘요. 장기저리로 땅 구입하게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미 농민단체 주력 부대가 다 대농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가격 중심을 걸어야 돼. 여전히. 가격 중심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안정적인 소득이 돼. 소득 보장 정책, 소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조금? 네. 예. 왜? 최소한의 보장해야 되는,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고투입 농업에서 저투입 농업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스마트팜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얼마가 돼야 스마트팜을 할 수 있을까? 몇 억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중소가정농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정부는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 하자는 거야.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중소가정농에 뭘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고투입 농업에서 저투입 농업으로.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하는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업으로 전환이 되지,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최근에 이제 그 기본농업 하면서 이 스마트 하는 기술자들을 만났는데 스마트팜은 자기네들도 그러지만은 스마트 기술은 현재 농민들에게 유리하다. 몇 가지를 들어보니까 그럴듯 하더라고요. 우리 중소가정농들도 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농업 짓는데 유리하겠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투입에서 저투입으로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농경은 다 생산 중심이야. 얼만큼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농업 수준은 세계 거의 탑클래스 아닙니까? 이 단위 면적 생산량이나 기타 과수 기타 등등 다 탑클래스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은 행복한가요? 왜 농민들은 1년에 연례 행사로 꼭 아스팔트를 나가야 되고, 왜 꼭 싸워야 되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구호를 꼭 외쳐야 돼. 제가 옛날 농촌에 처음 들어온 게 85년에 들어왔어요. 85년에 들어왔을 때 그때 농민이 약 1200만이었어요. 지금 한 200만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때 구호가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농민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85년도면 지금부터 약 30년, 4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미 이런 구호가 나왔어요. 농민도 사람이자 사람답게 살아보자. 1200만 농민 단결했다. 정부는 각오해라. 그때 우리가 그런 구호 외쳤어. 근데 지금 200만 남짓한 우리 농민들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농민은 행복한가? 여러분, 몸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예? 머리. 예. 몸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지금 아픈 데가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머리고 뭐고 지금 아픈 데. 요 손끝 하나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온 신경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예. 왜? 머리 쓸 게 없어요. 그냥 온 신경이 저절로 글로 가, 온 놈이. 우리 몸의 구성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몸 전체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걸 막 빼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내 몸에서 현재 제일 중요한 요 가시 박힌 거, 요걸 하나 빼주는 거예요. 예? 다시 다르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우리 전 국민이 행복하려면 농민이 행복해야 전 국민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생산 중심의 농종에서 행복 중심의 농종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그 첫 발을 농민 기본소득으로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으로 이게 완성된다는 게 아니에요. 농민 기본소득은 기초를 놓자는 게 농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이라든지 복지정 이런 걸 다 쌓아서 제대로 기둥 세우고 벽체 세우고 창하고 해가지고 온전한 이게 농민이 행복이라는 그 집을 하나, 건물을 완성하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 얘기하길 농민 기본소득 니네가 그걸로 뭐가 되겠냐고 막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변에 또 맑게 나오는 분들은 다 대농 아닙니까? 월 30만 원 가지고 그 뭐가 바뀐다고 그걸 누구 껌값이나, 야, 난 그런 표현 또 처음 들어봤어. 근데 우리가 월 30만 원을 정한 거는 도시 가구 근로자 농민 소득의 차이가 약 4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한 4분의 1 정도는 한번 이렇게 줄여보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농민이 약 200만, 220만이면 농가당 약 전에 이거 처음 할 때 2.3인이었는데 지금 한 2.1인 정도로 줄었어요. 더 이제. 그러니까 약 한 집에 두 사람 정도가 두 사람보다 조금 더 쓰면은 30만 원이면은 1년에 360만 원. 둘이 받으면 720만 원, 약 720에서 75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중소가족농들이 1년에 농사로 버는 돈이 약 700만 원, 750만 원.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92%가 땀 흘려 농사 짓는 것만큼 기본소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소득이 들어오면은 농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다소의 안정.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농민에게 시간이 생긴다. 그 농사 짓느라고 750만 원 벌려고 땀 흘려 갔던 그 시간이 나에게 또 그만한 시간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만한 시간을 투자 안 해도 그게 들어오니까 내가 그 다른 그만한 시간이 확보되니까 나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유기농업으로 좀 해보고자 해도 약간 이것저것 때문에 불안해했는데 막 수확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그런 불안감에서 상쇄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1년에 농사 지어서 버는 그 700만 원 이 농업소득과 거의 같은 수입이 생기는데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삶이. 농민의 삶의 질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그걸 또 이 소농 가족농으로 보면 농사 져서 버는 돈보다 거의 막 근 2배 가까운 이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삶이 또 이렇게 여유로워지겠어. 아까 안정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로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돼.
그렇게 그냥 막 땀 빼가지고 막 질질 짜면서 어디 뭐 일자리 구하러 돌아다니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런 소득을 줄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농의 가치라는 거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논의 담수. 이게 우리가 뭐 비 막 장마 홍수 되면 엄청난데 우리나라 전체 논이 그 빗물을 가둬두는 효과가 춘천댐 54개, 54개가 담수하는 용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 우리나라 그 논이 없으면 춘천댐만한 이 댐을 54개를 져야 돼, 50개를. 그러면 땅 없어져. 거기에 뭐 살던 사람들 쫓겨나와 여러 가지 부대 사회적 병이 얼마나 많았어. 그게 우리나라 논이 다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농의 가치. 또 재미나는 표현. 우리나라가 이제 명절이 다 사라졌어. 이제 명절이 딱 2개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설, 하나는 추석. 딱 이제 2개 남았어요. 근데 이 경찰들 얘기를 들으니까 재미나는 건 우리나라 평균 사건 사고율이 있대. 평균 사건 사고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살인 사건부터 뭐 강간, 소매치는 거의 많이 없어졌다고 어쨌건 뭐 이런 사기 사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교통사고 이 사건 평균 사건 사고율이 있는데 1년에 한 딱 2번 정도 한 일주일 열흘 단위로 그게 툭 떨어진대요. 명절 때. 왜? 고향 땅을 한번 밟아봤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이게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 안정이 된다는 게, 평온해진다는 게. 그래서 사건 사고율이 뚝 떨어진대. 이게 우리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이게 효과 아닙니까? 이런 그 농의 가치. 근데 이런 농의 가치들은 농산물 가격에 반영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그 농업 농촌의 이 다운적 기능과 역할, 이 농의 가치를 어떻게 할 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격에, 우리 자본주의는 다 가격에 들어가야 되는, 가격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른 형태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자, 지불을 해주자. 그래서 농민수당이 나왔고, 농민애들 3년 전농 열심히 일했죠. 그 다음에 농민기본소득 나오고, 거기서 지금 더 나가서 농촌기본소득까지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농민수당은 너무 정말 아쉬움이 많아. 이 농민에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합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농가당으로 바뀌고, 농민당이 아니라 농가당으로 바뀌고, 액수도 너무 작아, 5만 원. 그냥 1년에 농가당 60만 원. 그런데 그것도 나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여성들이 농가경영체를 분리 독립을 시켜요. 그래서 나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농민수당이 지불되고 나서 갑자기 농가경영체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매달 받는 5만 원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연옥들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네들이 농가경영체 대개 그 경영진은 남자로 돼 있거든. 왜 그런 걸 당신을 동의해 줬냐? 농민당을 끝까지 유지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동의 안 했대. 아니, 전농 사람들은 그런데 다 전연농을 다 합의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제 농민당으로 따로따로 주는 흐름들이 잡혔고, 그래서 경기도 그때 이사가 농민당 5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를 어쨌건 농민당 주고 그 다음에 액수를 좀 늘리자, 30만 원으로 늘리자라는 게 보면은 그게 기본소득이었죠. 거기에 그 농민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건가?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은 모두가 농민으로 한다. 첫째. 농가경영체만 이주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농가경영체 집어넣었다. 그것도 다 이주노동자도 다 농민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귀농해가지고 농사 얼마 안 돼 농가경영체 가진겨서 농가경영체 등록을 못한 사람. 왜냐하면 300평만 뭐 임대를 해서도 경영체 등록이 되는데 그걸 또 안 해주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마을의 위원회를 통해서 마을위원회를 두자는 거. 마을위원회 에서 저 청년은 우리 동네에 와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이라는 걸 도장을 찍어주면 기본소득을 주자. 그 다음에 은퇴농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젊은 농민은 은퇴농 주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아니, 기업이나 뭐 공무원 다니면은 뭐 다 은퇴하면 퇴직금 받고 뭘 받는데 농민은 퇴직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은퇴하면 뭘 줘요? 정부에서 뭘 주나? 그러니까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마을에서 저 어르신은 우리 마을에서 수십 년간 농사하신 분 하면은 다 하게 하자. 뭐 그래서 농민의 법률을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자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농민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농촌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자. 왜? 기본소득에 대한 이 사회적 합의가 많아야 되니까. 넘어야 될 산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농촌 기본소득, 최근에 이제 요번 국정기획원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이제 정리했어요. 아마 시범사업을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 표현됐나? 아마 광역 단위당 하나를 선정할 거예요. 월 15만 원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 지역소멸 우선순위로 하면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걸 전면적으로 하는데 몇 가지 여기서도 좀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 보고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농촌이란 범주를 어떻게 잡을 건가? 이게 우리나라 행정부 안에서도 서로 달라. 어느 행정부는 읍면까지 다 포함하고 읍까지. 그냥 우리로 보면 기초 단위. 예? 어느 부서는 읍은 빼, 면 단위 이하가 농촌이야. 난 그거부터 우리가 서로 간에 정리돼야 된다. 첫째.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농민이 200만, 220만이면은 면 단위 이하 그 주민들은 약 한 460만 됩니다. 근데 이제 읍 단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그 읍 단위 다 포함하면 약 한 960만 돼요. 근데 이 농촌 기본소득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농민 위의 주민들까지예요. 근데 그냥 이거 서로 간에 잘못 정리하면은 농민이 일부 농민이 배제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뭐냐면 면 단위 이하를 농촌이라고 정리할 때는 여러분 읍 단위 농민회가 커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면 단위 지혜보다 읍 지혜가 더 많습니다. 사람 수가 농민이. 근데 면 단위 이하를 농촌으로 할 때는 읍에 있는 농민들은 혜택을 못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도농복합지역이 있잖아요. 동에도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혜택이 못 받아. 하다못해 여러분 서울특별시에 농가경영체 등록된 농민들이 4,000명이 넘어. 모든 농민의 주민들까지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게 무색해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건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손보면서 가야 된다. 요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큰 논쟁이 하도 붙어가지고 막 하도 세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농촌 기본소득을 하겠다 했는데 가로 열고 읍동 농민 포함 가로 닫고 그나마 저는 그렇게라도 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 우리가 선거에서 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민 기본소득은 그 농해 수익 소관이 농정 예산으로 해야 돼. 근데 농촌 기본소득은 농해 수익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행안위 소속이에요.
행안이 예산으로 해야 돼. 지금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법이 한 서너 개 나와 있나? 두세 개 나와 있나? 그 다음에 이 농촌기본소득도 올 초에 임미애의원이 월 15만 원으로 하는 농촌기본소득 안이 나왔고, 요번에 신정훈 의원하고 용해인 의원이 내서 월 30만 원 하는 그 농촌기본소득 안이 요번에 발의가 됐어요. 이제 공동 발의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다 행안위로 돼 있어요. 행안위로 할 수밖에 없죠. 왜? 농촌의 이 읍면 단위 다 포함하면 막 960만 중에 200만, 220만 분이 안 되니까 농정 예산 가지고 나머지 700만 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고려해서 가야 되는데, 어쨌건 2트랩, 뭐 3트랩으로 가서 어쨌건 농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다 같이 힘을 맞아야 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을 기본소득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햇빛 배당으로. 이제까지 이 농민 기본소득이나 그 농촌 기본소득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야? 정부의 예산, 기재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법안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법안 심사를 들어가면 이제 정부 부처의 의향을 어떻게 해야 괜찮겠냐, 안 된다는. 기재부는 된다 안 된다 표현을 안 해. 기재부는 어떻게 해? 농림은 니네가 알아서 해. 왜? 근데 농림부가 만일에 그걸 하겠다면 기재부는 기타 다른 농정 예산을 다 안 주지. 농림부 장관을 할래? 기재부 과장을 할래? 국장도 아니야. 과장할래? 그럼 다 과장하는 게 농림부 장관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는 없애야 돼, 진짜. 어? 잠깐, 그래서 농촌기본소득이고 농민기본소득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공약을 워낙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시범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시범사업도 지속한다는 보장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얘기로는 지역 소멸 우선순위로 해서 아마 각 광역 단위에서 하나씩 선정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전북은 광역 단위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하겠다 그랬어요. 도 차원에서 도 예산으로 도와 기초가 해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각 군 단위 중에서 가령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때 경기도에서 연천군 청산면에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한 것처럼 전북도 그 각 군의 면 단위 하나씩 잡아서 한 10개 면 정도가 되나 9개 면인가 그래요. 그거에다가 월 15만 원씩 하는 거를 광역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전북에서 도 단위라면 군 단위 하나를 잡아줘야죠. 그렇게 해서 좀 한 걸음씩 나가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저는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햇빛 배당으로 소위 말하는 마을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느냐? 정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정부는 필요한 뭐 법이나 조례나 기타 등등 이런 거 시스템, 이런 것들만 좀 손을 봐주고 해주면은 우리 농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을 기본, 지금 농민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소득으로 가는 가교에 저는 마을 기본소득이 있다. 왜? 마을의 한 90%, 95%의 주민은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농민 기본소득이 되고, 그리고 또 바로 농촌 기본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을 기본소득이. 그래서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오래된 미래처럼 아까 세 가지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양성, 상호 의존, 상호 연결성, 그 다음에 순환성. 이것이 이루어지는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귀농교육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급. 내가 먹는 거는 내 손으로 농사를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급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건 자립해야 된다. 내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친구 오면 막걸리도 좀 대접할 수 있고 스마트폰 비용도 되고 하는 자립이 돼야 된다. 그럼 자립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내가 사는 지역에 자치할 수 있는 걸로 나가야 된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하는 이 마을 기본소득이나 우리가 하는 마을 운동, 지역 운동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자립을 해야 된다.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아니면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뭐예요? 먹는 거, 에너지. 이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이 먹을거리도 에너지의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가 먹을거리하고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촌이 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의 전진기지, 중심기지가 돼야 된다. 이제까지 다 이 농촌은 폐기물 집합소가 됐어요. 폐기물, 온갖 산업 폐기물 다 농촌으로 들어왔어. 이제 폐기물 집합소가 아니라 정말 이 청정에너지 생산기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자급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립이 돼야 된다. 삶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마을을 자치하는 마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마을 단위는 너무 작아. 이 순환하는 사회가 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급, 자립을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와 먹을거리가 자급이 되고 자립이 돼야 돼. 근데 뭐 우리나라 국가는 뭐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읍 사신다고 그랬죠? 정읍에서 정읍의 그 농정에 있어서 소위 몇 프로 현재 자급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정읍의 군수나 뭐 어디 농정 관계에서 이 자급의 목표량을 얼마나 세워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왜? 그럼 관심이 없으니까. 자급에 대한. 그나마 이제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농산물, 친환경 우수 농산물들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해서 몇 프로 이상 올려야 된다. 그 부분에서 조금 만들어지는 거지. 이 중앙농정과 지역농정이 달라요. 중앙정부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역농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근데 어쨌건 우리로서는 설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뭐 이런 걸 목표나 방향을 못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사는 지역을 자급하는 마을로 만들자. 뭐? 에너지와 먹을거리를. 두 가지를 먼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까지 가서 또 순환이 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어쩌면 우리 이 마을 운동 중에서 핵심은 이제는 돌봄 마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이가 들어 다 요양을 보내는데 이제는 마을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게 돼야 된다. 야, 정말 이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기 죽기보다 싫어요. 제가 이제 목사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 어머니가 어느 날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아들 목사를 따로 불러서 박 목사, 나 절대로 요양원 보내지 말아줘. 목사를 따로 불러서 부탁하는데 목사가 지 어머니를 어떻게 돌볼 수가 있나? 이 노인네들은 다 죽어도 안 가겠다는데 그걸 왜 어떻게 보살피스가 마지막 설득을 목사들이 하더라고. 어머니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가봤는데 뭐 시설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불행한 일이 사시는 데서 돌아가시게 하자. 마을이 서로가 돌보는 그 돌봄 마을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립하는 마을이 돼야 된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마을 기본소득이 들어가자. 그것을 어디서 와? 햇빛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노를 열심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열심히 좀 해봅시다. 고맙습니다.